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프린트는 16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34페이지 나와 있는 이 시대 때에 바로 신문물의 수용과 그 다음에 근대 이식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어떤 식의 일이 벌어졌고 이런 식의 얘기는 했었지만요, 그 시대 때 과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을 오늘은 한번 파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번에 1번에 1번 근대시설의 도입. 즉,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실시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의 이점을 나름대로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대화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철도라든가 전신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전기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쯤에 이때 당시에 바로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서 많은 유학생들을 많이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6.1중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했었죠. 자,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시찰단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청나라에다가는 영선사를 파견하기도 했었고, 일본에다가는 바로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 내부에다가 서양의 굉장히 많은 기술자들을 일부러 초빙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르쳐주게 만들고,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근대화 시설 같은 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보이는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모르스 부호라고 아시죠? 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전기 신호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건 방식인데요. 바로 이런 모르스 부호를 이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모르스 부호 같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통신체계라 볼 수 있는 전신이 이때 당시에 일본과 부산 간에 최초로 설립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전 같은 그런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간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가 이때 당시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었던 인천과 그 다음에 한성 간에 바로 전신을 깔아놓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전신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전신 거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미 이때는 바로 전화도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적진 않았는데 전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때 당시에 중간에 이제 전화를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수동으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전화 교환소와 같은, 여러분들 교과서 34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왕이 멀리에 있는 신하에게 뭔가 의사 전달을 할 때는 실제로 전화를 사용하긴 했었었는데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만약에 왕이 직접적으로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신들에게 전화 걸었을 때는 그 대신들은 바로 그 전화기 앞에서 이제 절을 하면서 전화를 받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전신망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전화망 같은 것도 개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미국 쪽에 있었던 에디슨 회사와 같이 바로 손잡고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때 당시에 경복궁 안에다가 수력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서 전기 회사를 실질적으로 만들게 돼요. 한성 전기 회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에서 생산되었던 그런 전기로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가로등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전기 사업은 순식간에 그 다른 지역으로까지도 점차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전기 분야를 빠르게 도입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가로등을 설치했었고, 처음에 경복궁이고 나중에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때 당시에 고종 황제는 전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먼 곳에 있었던 이 명성황후를 보고 싶거나 뭔가 다짐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었을 때 궁궐에서부터 명성황후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철로를 놔가지고 거기다가 한 칸짜리 전차를 운행을 하게 합니다. 근데 고종 황제가 맨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종이 바로 명성황후를 보러 가는 날이 아니었을 때는 일반 백성들도 이런 전차를 마음대로 이용을 해 나가는 모습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철도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경인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국인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 경인선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자연스럽게 바로 경부선과 그 다음에 경의선과 같은 철도를 실제로 만들게 돼요. 자, 실제로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철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경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서울까지에 연결되는 그런 철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의선이라고 해가지고서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철로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돼요. 나중에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프린트 1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바로 목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전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그 다음에 나중에 서울에서부터 원산까지 이르는 그런 형태의 바로 철로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X자 형태죠. 그런데 이제 이 철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인들에게 바로 철로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팔긴 했었었는데, 나중에 일본이 철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인에게서부터 철도 부설권을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철로를 일본이 막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만들어줄 때는 그냥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나름대로의 그 운영권을 일본이 장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국가 행정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일반 백성들에게서부터 이때 당시에 강제로 노역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 같은 것을 뺏어 가지고서 철로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철로가 들어서게 되었었고, 이때부터 전국은 본격적으로 좀 더 빠르게 지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이다시피 농민들의 강제 노역이라든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제의 수탈 도구로서, 즉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가장 원했었던 자원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쌀이라고 했었죠. 바로 목포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도를 깔아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쌀 같은 것을 일본으로 쉽게 가져가려고 했었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로, 경원선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을 또 깔아가지고서,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나왔던 각종 자원 같은 것을 일제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동에 편리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으나,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수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곡식과 자원을 수탈해 갔다고 하는 나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때문에 나중에 의병도 일어났었잖아요. 이 의병들은 바로 이 철로를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일부러 망가뜨리는 활동을 실제로 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언론에서는 각종 신문과 잡지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우편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편 제도가 처음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1884년 바로 갑신정변이 있었을 때 우정총국이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정국은 우편 제도를 총괄하는 그런 국가의 기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우정국이 불탔다는 것은 국가의 우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요, 이 불타버렸던 우정국은 을미개혁 이후에 다시 재개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편지가 전 세계 어떤 지역으로도 전부 다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한의학은 아닙니다. 서양 의술이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었죠. 바로 예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은 알렌과 같은 그런 의료 계통에 해당됐었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신정변 당시 때에 정부의 고관들을 전부 다 고쳐주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서양 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중앙정부는 바로 이런 의료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서울에 바로 이런 서양식 병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초창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개항장 근처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항장 근처에서 바로 이런 서양식의 바로 병원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항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기억날까요? 까마득히 옛날이어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인천, 두 번째 바로 부산, 또 하나는 원산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런 서양식 병원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니, 대표적인 서양식 병원이 나중에 연세대의 전신에 해당됐었던 바로 이 광해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SOC라고 하죠.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많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은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좋은 것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곳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었을 때에 역으로 열강 세력들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철저히 해먹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침략의 도구로 사용됐었던 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약간 좀 애증의 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의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의복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반 같은 경우는 머리에다 갓 같은 것을 쓰지만은 일반 평민들은 머리에다 갓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요때부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894년 갑오개혁 때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바로 신분에 따른 의복차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그 외에도 서양 사람들의 그런 말을 국가가 많이 듣다 보니까 바로 서양을 동경해 가지고서 서양식의 복장인 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그런 이제 고관이라든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 방식의 제복 같은 것을 입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더불어서 자, 우리나라의 한복이 좀 너플너플거리고서 활동하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양식의 복장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짝짝 달라붙고 하는 건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본따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한복을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개량을 해가지고서 만든 그런 형태의 일종의 개량 한복 같은 것이 실제로 발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녀 차별과 같은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당시에 여성들은 보통 밖에 나가다 보면은 얼굴만 빼꼼히 내놓고서 내 온몸을 전부 다 가리는 뭐 쓰개치마라든가 그 다음에 장옷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에 보면 바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는요. 뭐 서양에 먹을 것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양 음식 뭐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케이크 뭐 홍차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방식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가끔가다 잘 먹기도 하는 호떡이라든가 만두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들어와서 막 유행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되게 우리나라의 패권을 장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일본식의 음식도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초밥이라든가 우동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먼저 서울엔요.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독립문이라든가 기억나죠, 여러분들? 서재필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노력해가지고서 만드는 것을 추진했었던 독립문. 그 다음에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궁궐을 돌로 이제 만든 그런 형태의 서양식의 약간 좀 그리스 신전 약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궁전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석조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석조전과 같은 여러 가지 서양식의 건물들이 차츰차츰 점점점 많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항장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개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다가는 일본식의 뭐 다다미빵 같은 것이 있었던 바로 목조 건물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서양식 주택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 모습을 실제로 여러분 조금 볼 수 있는 곳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가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말은 차이나타운인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인천의 차이나타운 있는 근처의 반은 일본식의 건물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거기를 한번 가보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현재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근대학교가 설립대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근대화를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항구를 개항을 했었죠. 당연히 그 개항장에 있었던 백성들의 경우에는 당장 그 지역으로 밀려 들어오는 일본인들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서양인들도 같이요. 근데 그 일본인들이 옛날의 일본인이 아니라 바로 서양식 근대화를 이루어 쓰는 일본인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무조건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일본인과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정부가 주도하기도 전에 먼저 그 지역의 관청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일본인을 알기 위한 배움의 터를 만들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원산학사라고 하는 곳이 원산 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원산 지역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그 원산이 일본에게 강제로 개항을 했던 곳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원산학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일본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서양의 문물을 배우려고 한다면 서양 세력들의 말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정부는 국가에서 좀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서 일단은 말이 통해야지 그래야지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학원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영어를 가르쳐서 썼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좀 더 필요성이 더 많이 느껴졌다 생각했었던 고종은 나중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정식 국가가 만든 관립학교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영어와 거기 더불어서 서양식 각종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을 실제로 진행을 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절 때부터 바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종 황제를 좀 많이 도와준 측면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알렌 같은 사람도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조금 좀 약간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었어요. 때문에 당시에 이 기독교 계열 쪽의 선교사들은 정부의 방해 같은 것을 그다지 많이 받지는 않고서 전국 각 지역에다가 여러 개의 바로 학교들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서양의 학문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바로 자기네들의 종교를 포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최초로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이 배재학당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개신교 계통, 기독교라고도 하죠. 개신교 계통에 해당되는 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갑오개혁 이후에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좀 우리나라 발전을 해볼까? 라는 의미에서 근대 지식 같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었던 정부. 근데 요때쯤 오게 되면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제2차 갑오개혁이었었죠. 바로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양의 학문을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조서를 반포한 다음에 우리나라에다가 본격적으로 근대식의 교육제도를 실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단은 일반 백성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서양의 학문 같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에 해당됐었던 그전엔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만든 학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바로 소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국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실제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그 학교에서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단기 기간으로 몇 개월 동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서 몇 년 동안 선생님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사범학교가 여기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부가 당장 필요했던 것은 서양과 같이 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 때에 많은 지역에서 외국어 학교를 실제로 만들었고 또 한 가지 정부가 제일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이에요. 근데 이 서양의 과학기술이 몇 명이 배워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정부에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웠던 사람들 몇 명을 초빙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바로 이 실험학교를 실제로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많은 인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딴 건 몰라도 근대화를 위해서 학문을 열심히 배워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계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닌 민간 자본을 투여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신식 학문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들을 이때 당시에 많이 만들게 돼요. 대표적으로 민족사립학교로서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보성학교 같은 것을 실제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개신교 계통에 해당되는 학교들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사립학교를 실제로 만들죠. 바로 이화학당,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대학교가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여학당이라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성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서 대표적으로 여성교육 쪽에서는 관립 한성 고등여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진명여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화학당 같은 학교를 실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만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문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는요, 대표적으로 한성순부라고 하는 그런 개화파 세력이 처음 만들었었던 신문이 실제로 있었어요. 정부의 방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종의 정책 홍보지 같은 것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신문입니다. 이게 한성순보잖아요. 순보니까 이것은 매일 나오는 그런 신보가 아니에요. 즉,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10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바로 이 한성순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서재필 선생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미국의 신문을 본다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신문을 새롭게 만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독립신문입니다. 이 독립신문은 일반 백성들이 국가의 정책과 세계 정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서재필 선생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고서 배워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가지고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여론을 일으키고, 이런 여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게 인식시키려고 생각했었던 바로 이 서재필 선생의 빅피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신문을 보려고 한다면 글자를 알아야겠잖아요. 하지만 한자는 양반들만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양반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당시에 완전히 순 한글로만 바로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가끔 가다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쁘게 표현하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대표적으로 청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의 말만 믿고서 우리나라를 대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측면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제 언어로서 바로 영어가 사용됐었거든요. 바로 이런 영문판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대외 공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자본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황성신문이 있습니다. 이 황성신문은 되게 유명하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게 했을 때 바로 이 황성신문의 주필이었었던, 바로 논설위원이었었던 바로 이 장지연 선생은 당시에 일본을 비판하면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약간 좀 유식한 사람들이 바로 이 황성신문을 많이 읽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한글도 쓰긴 썼는데 한문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된 독자들은 바로 유생들, 일반적인 유학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국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이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서민들과 그 다음에 일반 부녀자 같은 건 사람들을 위해 상대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졌던 그런 신문이기도 합니다. 일반 양반 가문에 있었던 여자들도 한문을 거의 배우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한글은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대한매일신보예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되게 중요한데, 일제가 일부러 이 신문 쪽에다가도 마술을 뻗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신문을 동원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란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의도에 부합하게 신문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모든 신문사들 중에서 절대로 일본이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신문사가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 첫 번째, 영국인이었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델은 실제로 영국의 입장에서도 비주류 쪽에 해당됐었다 볼 수 있는 지역인 스코틀랜드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에 해당됐던 분이죠. 양기탁 선생과 같이 합쳐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신문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일 운동을 막 앞장서서 막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예전에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국제보상 운동을 홍보하는데 대한매일신보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제 활약을 많이 벌이기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그런 신문들 상당수는
애국 개몽 운동 계열 쪽에 해당했었던 그런 신문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병 활동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한매일신보 쪽에서는 의병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이 일본은 대한매일신보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일본이 영국과 같이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영국인이 사장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었던 대한매일신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영국과 외교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대한매일신보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너무나도 이제 반일 운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일본 쪽에서 대한매일신보의 그런 배대를 영국 정부 본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판 같은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이 바로 영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고서 베델이 이때 당시에 영국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일부 약간 좀 한동안 잠깐 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사이에 일본인들이 대한매일신보에 들어와가지고서 대한매일신보에서 있었던 여러 명의 그 직원들, 양기탁이라든가 뭐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싹 다 체포해가지고서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서 각종 여러 가지 고문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비리 같은 것을 막 캐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이 베델 선생이 모든 옥고를 다 치르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 대한매일신보인데, 대한매일신보에 딱 들어와가지고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안에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봤더니 그 직원들 전부 다 일본인들이 전부 다 잡아갔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열받았던 이 베델 선생은 직접적으로 경찰서에 쫓아가가지고서 왜 니네들이 바로 영국인 사장이 이끌고 있는 그런 대한매일신보를 들어와가지고서 무슨 권리로 체포해가지고서 직원들을 그렇게 가둬가지고 신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영국과도 바로 치외법권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이라든가 정책을 대신하고 있던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애당초에 치외법권을 맺고 있었던 베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베델은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방면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대한매일신보의 입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졌어요. 바로 개하고 일본인은 출입 금지. 좀 통쾌하지 않나요? 하지만 나중에 일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실제로 갈았고, 결과적으로 일제는 언론의 독사를 매기는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탄압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베델의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는 아예 일제가 뺏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실제로 일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베델은 얼마 후에 자기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자기의 또 다른 외국인 친구에게 얘기해가지고서 절대로 일본인에게는 이 신문사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안타깝게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친구도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금난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결과적으로 어떤 한 한국인에게 바로 이 회사를 넘겨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한국인은 바로 일본인의 사주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제시대가 딱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 일제는 바로 대한매일신보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름을 매일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항상 총독부의 정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하는 총독부의 홍보지로 이것을 전락시켜버리면서 이때 당시에 대한매일신보의 역사에 굴욕을 안기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잡지에서는요, 바로 기호흥학회 라든가 서북학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많은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월마다 이제 그 결과지를 내는 월보라든가 회보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었고요. 문해 쪽에서는요, 문학에서는 신소설이 만들어집니다. 혈해누, 그 다음에 금수회의록과 같은 그런 책들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신체시에서는요, 바로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 친일파로 전락했었던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에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이 시를 실제로 만들기도 했었었죠. 미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서양의
회화 기법이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전파가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그림 그리는 것에 많은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창가가 만들어져요. 즉 창가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판소리와는 좀 비슷하지만 좀 내용은 달라요. 바로 서양의 악보에다가 한글의 가사를 합쳐가지고서 그걸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태의 창가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극에서는 원각사는 조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만들어져가지고서 여기서 계속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극 같은 것이 많이 공연되기도 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조프소 통상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얼마 안 지났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포교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했었지만은 아주 많이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각 지역에다가 각종 학교라든가 고아원, 양로원과 같은 사회에 부족한 복지시설 같은 것을 천주교 쪽에서 대신 채워주고 바로 그걸 수단으로 해서 포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향신문이라고 하는 신문 있죠. 이 경향신문의 원조교회에 해당하는, 나중에 없어지긴 했었지만 경향신문을 이때 당시에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갔다고도 합니다. 개신교 쪽에서는요, 바로 지금도 미션스쿨이라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개신교 혹은 기독교를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서 여러 개 지역에서 학교가 진짜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각종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그것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중에 우리나라의 이 광의원 같은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자 개신교 쪽에서 이것을 실제로 인수를 해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의료재단과 같이 합쳐가지고서 세브란스 병원을 이때 당시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이 나중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시작점이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사회사업도 이때 당시 운영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4대 종교 중에 하나죠. 바로 동학이 있었었는데, 이 동학은 3대 교주, 2대 교주였던 최시영도 이때 당시에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동학의 교주로서 추대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손병희 선생인데, 이 손병희 선생이 일본 쪽으로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동학을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서 현대식의 종교의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동학의 이름을 이때 당시에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꿔버려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천도교의 혜택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5월 5일이면 쉬죠. 바로 어린이날. 어린이날 만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근데 이 방정환 선생이 사실은 천도교 계통에 해당됐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족 암살단을 만들었었던 나철과 오기호 같은 그런 분들이 이때 당시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오족 암살단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분들은 아예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신앙, 즉 단군 신앙을 종교로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하나의 종교의 수준으로까지 승화시켜 버려요.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일제와 끝없이 싸움을 벌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일제와 저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종교에 가담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대종교도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로 청산리 대첩의 주역, 바로 김좌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그 군대의 상당수가 바로 이 대종교도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럴 정도로 무장 독립투쟁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실제로 했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교 쪽에서는요, 박은식 선생이 바로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논의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바로 기존에 있던 유교가 제대로 백성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성리학 대신에 양명학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박은식 선생의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한용운 선생이었었어요. 한용운 선생은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었을 때 이 탄압받았던 불교를 이제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정말 잘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 불교계가 이때 당시에 일본 불교계를 아래 따르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일본 불교계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불교계 전부 다가 일본 쪽으로 친일화되는 경향이 보여졌을 때 이 한용운 선생은 불교가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소장파에 해당됐었던 젊은 스님들과 같이 모여가지고서 불교계가 바로 친일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국학운동에서는요, 먼저 이 국학운동의 목적은 적어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민족의 국어와, 즉 언어와 그 다음에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민족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분들의 생각이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국어와 한국사 연구, 이거에 대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어라고 하면 한자는 중국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한글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종두법을 전파했었던 지석영 선생과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국어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국어가 있긴 있었었는데, 즉 한글이 운영되고 있긴 있었었는데 띄어쓰기 같은 걸 잘 몰랐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데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띄어쓰기와 같은 일종의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 같은 것을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사적인 부분에서는요,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이 활약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사신론과 같은 유명한 논설 같은 것을 실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민족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학파가 있는데 그런 학파의 선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연구했던 것은 나중에 가서 실제로 일제시대 때에 민족사관을 세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으니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와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저분들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기 보이는 신채호 선생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전 편찬에서는요, 을지문덕전과 그 다음에 이순신전과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을지문덕과 이순신과 같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아니 또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영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식을 이때 당시 이야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 역사 소개에서는 월남 망국사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독립사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소개가 돼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해요. 월남 망국사를 왜 봤을까요? 월남은 바로 베트남을 말하거든요. 즉 베트남이 망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망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미국 독립사 같은 것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바로 외세의 침탈로서부터 스스로 제대로 독립을 해 나가자고 하는 의식을 가다듬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16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 1번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다에서는요,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서는 유학생과 시찰단 파견,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 초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밑줄 필요는 없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전신에서는요, 빈칸을 적겠습니다. 일본, 부산, 일본과 부산 간 처음으로 개통, 밑줄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청, 동그라미에 의해서, 자, 밑줄 치겠습니다. 한성, 그 다음에 인천 전신망이 개통이 됩니다. 이후에 전화망도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회선요, 별표 하나. 자, 한성 전기회사, 미국의 에디슨 회사와 같이 합작을 했다고 했었죠. 한성 전기회사가 만들어지고 가로등이 설치가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경복궁에서 가로등 같은 것이 많이 설치가 되고 한성 시내까지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전차가 운행이 됐었습니다.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에 해당하는 최초의 전철, 지금으로 따지면 전철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별표 하나, 철도에서는요, 최초로 빈칸 적겠습니다. 경인선 개통. 경인선이 개통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경부선이라든가 경의선 등등이 이때 당시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동그라미 1번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혁명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일제가 거의 이걸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과정에서 농민들의 강제 노역을 이때 당시에 시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토지들도 아주 헐값으로 막 뺏어버립니다. 자, 토지의 강제 수용 문제 때문에 일제는 일종의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일제는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철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철도를 세워줬으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질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 일제의 수탈을 도구로서 활약을 했었다는 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언론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신문, 잡지 등이 만들어졌는데 6번, 통신에서 별표 하나, 우정국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편 업무가 시행이 됐는데 빈칸을 읽겠습니다. 을미개혁 이후 이것이 재개가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에서는요, 별표 하나, 한성과 개항장 중심으로 서양식 병원이 건립됩니다. 밑줄 쫙 빈칸을 읽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광해원여입니다. 광해원 등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서 서양식의 의술이 보급된 것은 물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별로 없었었던 위생관념 같은 것이 많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 문물 수용의 양면성을 본다고 한다면 긍정한 부분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생활의 편리함을 확대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바로 서양 열강들의 이권 침탈과 침략의 도구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 생활 모습의 변화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의복 동그라미 1번에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분에 따른 의복 차별이 사라지고, 동그라미 2번 양복 및 양장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관리와 군인들의 서양식 제복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인 한복도 이때 당시에 새롭게 개량돼서 나타납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그러면서 장옷과 그 다음에 쓰개치마, 오른쪽 아래도 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식생활 동그라미 쳐주세요. 별편 치지 마세요. 밑줄 치겠습니다. 서양 음식 밑줄, 그 다음에 중국 음식, 그 다음에 일본 음식 같은 것이 유행했었는데, 일본 음식 옆에 적을 말은 뭘까요? 바로 초밥입니다.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별표 하나 쳐줍니다. 건축에서는요, 서양식 건물 박스,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중 같은 것이 많이 서울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빈칸을 읽겠습니다. 개항장 근처에서는 주로 일본식 목조주택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서양식 주택도 같이 건립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2번 근대의식의 성장에 대해서, 자, 먼저 1번 교육을 보면요,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개항 직후에서는 서양 문물의 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바로 어디냐? 빈칸을 읽겠습니다. 원산학사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 사립학교 만들어지고, 두 번째 동문학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영공원. 이게 바로 관립학교, 국가가 만든 학교로 영어와 그 다음에 서양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서 가보개혁 이후 때는, 가보개혁 때 빈칸을 읽겠습니다. 교육 입국조서와 같은 임금님의 명령서가 내려진 이후에 근대교육제도가 마련되게 됩니다. 밑줄 근대교육제도 마련.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1번 소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번 사범학교, 그 다음에 3번 외국어학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실업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부 다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소학교는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이 전개가 되게 되면서 이후에 바로 동그라미 5번 민족 사립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니, 대표적으로 대성학교라든가 오산학교라든가 보성학교, 빈칸에 적겠습니다. 보성학교, 이용익과 같은 분이 만드신 학교입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지금 현재의 고려대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6번 바로 개신교 사립학교가 만들어졌으니, 대표적으로 이화학당, 그 다음에 정신여학당 등이,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여성교육 동그라미 관립 한성고등여학교와 진명여고, 그리고 이화학당 같은 것이 여성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신문을 볼게요. 신문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이거 자체가 별표 2개입니다. 각각 별표를 쳐본다고 한다면 별표 1개 반, 최초라는 의미에서 빈칸 적겠습니다. 한성순보, 정부의 방문국에서 발간한 최초의 신문으로서 최초의 신문 박스. 자, 그리고 다음 줄에 독립신문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한글판과 영문판, 이걸 둘 다 발행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최초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민간신문, 민간에서 만들었던 신문이란 뜻이죠. 정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일본을 비판하는 논문을 많이 실었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장지연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글을 썼었고, 동그라미 2번 한글과 한문을 혼용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주로 양반 유생을 대상으로 했었죠. 자, 제국신문의 경우에는 별표 반 개만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순 한글만 썼었고, 동그라미 2번 서민과 빈칸을 적겠습니다. 부녀자 대상이었습니다. 별표 2개 대한매일신보. 자, 동그라미 1번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주도로 설립했으며, 동그라미 2번 국제보상운동을 홍보했고, 동그라미 3번 의병에 호의적이었으며, 동그라미 4번 가장 강력한 반일 논조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1907년 일제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신문지법
이걸로 인해서 탄압을 당하면서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 3번 잡지에서는 기호흥학회, 그 다음에 서북학회 등에서 만들어졌던 회보나 월보 같은 것이 있었고 별표 치지 마세요. 자, 문학에서는 바로 신소설 별표 하나만 쳐줍니다. 문학에다가 별표 하나, 신소설 혈해누라든가 금수회록과 같은 현대 소설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소설책이 만들어졌고, 동그라미 2번 신체시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시, 즉 육당 최남선이 만들었었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그런 시가 이때 당시 유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미술에서는요, 서양화의 기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서양 악곡에다가 한글 가사를 붙인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창가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극에서는 별표 하나,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빈칸에 적혔습니다. 원각사가 건립되게 됩니다. 창극이나 혹은 연극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공연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5번에서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천주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각종 학교 및 고아원과 양로원 같은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이때 당시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경향신문과 같은 그런 신문을 창간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경향신문이 종교와 관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별표 하나, 개신교. 자, 동그라미 1번 각종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화학당 같은 것이. 동그라미 2번 바로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각종 사회산업이 전개가 됩니다. 자,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요, 별표 하나, 손병희가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학을 천도교를 개칭하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 같은 것을 전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반, 역시 대종교. 동그라미 1번 나철과 오기호 같은 분들이 누구를 모신다고요? 바로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창시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무장 독립투쟁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유교에서는요, 빈칸에 적혔습니다.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을, 그 다음에 별표 한 개 반, 불교에서는요, 한용운 선생이 바로 불교 유신론을 주장했었다. 이걸 통해서 불교의 친일을 경계하고 바로 자주성과 그 다음에 혁신을 주장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국학운동에서는요, 바로 별표 하나, 배경에서는 자, 맨 마지막에 국어와 한국사 연구를 통한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자 함.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국어에서는요, 지서경과 주시경 중심. 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국문연구소 이걸 설립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우리말 표기법 연구. 마지막으로 별표 하나, 국사에서는 동그라미 1번 박은식 선생과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민족사관을 연구했었다. 신채호 선생이 만드신 게 독사신론입니다. 박은식 선생은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각종 위인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고, 동그라미 3번 외국 역사를 소개하게 되었었으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월남망국사와 같은 그런 역사책을 이때 당시에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국 독립사를 이때 당시에 소개시켜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